9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또다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그리스에 대한 우려로 장중 하락하기도 했지만 장 막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다우지수가 0.04%, S&P 500이 0.22%, 미국 나스닥 지수가 0.41% 오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출발한 유럽 증시는 결국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기대감이 우려감으로 바뀐 탓인데요. 독일과 프랑스 증시는 0.08%와 0.05% 소폭 내렸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적게 늘었다는 소식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날보다 30센트 오른 98달러 71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스가 1,300억 유로에 달하는 2차 구제금융 지원을 받기 위해 최저임금을 20%에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연금 지급 규모를 줄이고 6개 회사의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여름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했던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가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의 신용등급이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현재 그리스에서는 밤늦게까지 정부와 3당 대표들과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스는 다음 달 돌아오는 국채 상환을 막기 위해서 2차 구제금융 지원을 반드시 받아야만 할 텐데요. 그렇지 못한다면 디폴트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일단 그리스 정부는 2차 구제금융의 전제 조건이 되는 긴축안을 이행하기로 했는데 이제 정치권의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기대감이 강한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뉴욕 증시는 장 초반 부진을 딛고 장 막판 들어서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글로벌 이슈들 지금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글로벌 핫이슈 오늘 순서는 윤백세 투자전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종가상 보면은 소폭 올랐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악재가 나오기도 하면서 하락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저점에서 종가까지 보면은 상당히 깊게 반등하기도 했더라고요.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경제 지표와 관련된 부분은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비교적 평점을 좋게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말씀하신 그리스 문제 이런 부분에 해결점이 가닥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도 비교적 뉴욕 증시에 온건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지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미국의 압류주택이 크게 줄고 있다는 내용도 증시 상승에 일조를 했고요. 특히 모기지와 관련된 신청자가 급증했다는 추세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좀 올려줬다는 측면에서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어닝 시즌에 기업들의 실적들도 조금 호악재가 겹치긴 했지만 비교적 추세적으로는 좋은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나온 것이 중평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04% 상승한 12,883으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은 0.41% 상승한 2,915로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0.22% 상승한 1,349를 기록을 했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드리면 실적과 관련된 좋은 소식이 전해진 타임워너가 강보합세를 유지를 했고요. 네. 스프린트 넥스텔은 실적이 부진하면서 주가가 일부 빠졌습니다. 1.63% 하락한 수치가 나왔고요. 이 밖에 맥도날드는 1월에 점포와 관련된 매출이
조금 저조했다는 실적 이런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0.85% 하락을 했습니다. 이 밖에 시스코 시스템은 1.23% 상승했고요. 그룹폰도 2.52% 실적과 관련된 기대감이 장 막판까지 좀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버팔로 와일드 윙스는 실적 호조와 관련된 그 결과 수치가 나오면서 17% 이상 폭등하는 폭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밤 늦게까지 그리스 정부는 3당 대표들과 협상을 계속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구제금융 지원을 받기 위한 합의안 초안이 나왔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네. 드렸는데요. 합의안 초안은 어제 밤에도 이제 마련을 한 상태에서 오늘 그 그리스의 루카스 파판드레우 총리는 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리스와 민간 채권단의 구제금융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과 합의안이 현재 도출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른바 트로이카가 요구하고 있는 요구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어제 이제 초안에 어느 정도 현재 담긴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현재 재정 지출을 30억 유로 정도를 삭감하고 민간 최저임금도 약 20% 삭감하는 내용으로 현재 초안의 내용이 현재 들어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야당과의 합의 이런 부분에서 오늘도 조금 줄다리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독일이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하는 것을 현재 상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EU나 그다음에 ECB, IMF들도 시간이 조금 경과하고 있긴 하지만 그리스의 현재 구제금융과 관련된 부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번 주 말에 어느 정도 타협점이 이제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내용이 현재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 가운데도 독일 정부가 내주에는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안을 국회에서 표결하겠다라는 방침을 정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기대감을 안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그 트로이카 쪽의 내용들도 네. 비교적 그리스가 이 문제를 야당과의 통합 작업 이런 부분에서 합의안을 도출해 낼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합의안 초안이 마련된 부분에서 현재 그리스의 총리가 이 내용에 대한 야당과의 설득 작업, 나머지 이제 숙제로 남기고 있는 것은 이제 내각에서의 승인과 관련된 약간의 불협화음이 남고 있긴 하지만 일단 야당과의 협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 현재 그 되는 쪽으로 이른바 봉합되는 구제금융을 받는 쪽으로 현재 가닥을 잡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는 비교적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좋은 그 금융주의 흐름이 유럽 증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안 도출 이런 쪽에 기대를 좀 크게 걸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그리스 협상이 좀 시한을 넘기고 있는데 트로이카 반발이 좀 누그러진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현재로서는 네.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조금 더 그리스가 야당과의 그 접점을 찾기 위한 그런 그 시도를 현재 조금 기다려주는 흐름이라고 하겠는데요. 네. 그래도 시간이 이번 주를 넘기게 되면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주 내에 늦어도 내일이나 주말경에는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현재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중앙은행이 그리스 국채 손실 탕감에 동참할지 아직까지 결정 못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던데요. 네, 네. 국채 탕감과 관련된 쪽에서는 현재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온 부분은 ECB와 관련된 부분에서 그리스 국채와 관련된 익스포저 규모를 이른바 유로화 안정기구 쪽으로 이를 넘기고 유로화 안정기구가 이를 매입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EU 쪽은 아직 이 내용에 대해서 별반 현재 정확한 확인을 안 해주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리스와 관련된 구제금융 협상이 마무리가 되는 쪽에서
추가적으로 ECB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의 현재 국채와 관련된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이에 덧붙이지는 그런 형태로 형식을 따르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그리스 문제가 매듭을 짓지 못한 상태인데 유로존 국가들이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지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오는 9일 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긴급 재무장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오갈까요? 아무래도 네. 재무장관 쪽에서는 현재 그 합의안과 관련된 부분을 좀 보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합의안과 관련된 부분은 앞서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요. 이른바 트로이카가 요구하고 있는 재정 적자와 관련된 추가적인 긴축안, 그다음에 최저임금 삭감 이런 부분들을 잘 이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쪽의 이제 내용들을 현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 정부 입장에서도 국내의 반발, 특히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런 부분을 야당과 접점을 좀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라고 하겠는데요. 이런 그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서 합의안과 관련된 내용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이른바 민간 채권단은 파리에서 이제 따로 그 추가적으로 채권과 관련된 쪽에 추가적인 내용들 이런 쪽에 합의안의 이행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미팅이 있을 예정이고요. 재무장관과 관련된 부분은 추가적인 트로이카가 요구하고 있는 이른바 긴축과 관련된 부분을 추가적으로 점검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일단 독일이 추가적인 구제 금융을 독일의 의회에서 승인받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독일이 현재 요구하는 수준을 맞춰준다고 한다면 큰 무리 없이 이행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그리스와 관련된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는 그리스의 국채 교환 협상이 마무리될 경우 일단 일시적으로 그리스의 국가 신용 등급을 선택적 디폴트로 낮춘 뒤에 다시 상향 조정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이런 배경이 무엇인가요? 네. 이른바 국채 탕감과 관련된 부분에 합의를 이끌게 되면 네. 이른바 그 그리스 국채와 관련된 탕감 비율은 그 자율적인 조정이긴 하지만 일단 그 국채와 관련된 부분에 디폴트는 받아들여지는 쪽으로 현재 시장에서 해석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S&P는 선택적인 디폴트 형식으로 이를 조정한 이후에 시장에 충격이 없는 민간 채권단 간의 합의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등급을 다시 부여하면서 이런 그 선택적 디폴트와 관련된 시장의 우려를 좀 씻을 수 있을 것으로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S&P가 조정하겠다는 현재의 선택적 디폴트의 등급은 일시적인 현재의 그 그리스와 관련된 구조금융과 관련된 민간 채권단의 협상 이런 부분에 타결이 반영된 수치로서 일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탠더드앤푸어스가 이번에 또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던데요. 네. 그 이른바 네. 이제 지난해 그 연말에도 이 줄다리기가 있었는데요. 네. 민주당과 공화당이 약 1조 달러 규모의 미국의 재정 적자 감축과 관련된 부분 이런 내용들의 내용이 이번 11월 대선까지 추가적으로 대선 이후에 잘 이행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의 불확실성이 현재 S&P가 상정하고 있는 추가적으로 은행 그 미국의 신용 등급의 조정 여부 이런 내용이 현재 녹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S&P가 요구하는 부분은 단기적인 재정 정책의 내용은 지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정책과 관련된 민주공화 양당의 합의를 현재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11월 대선 전까지는 특별히 미국의 신용등급 변동은 현재 없을 것이라고 S&P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른바 대선 이후에 재정적자 감축과 관련된 내용이 잘 이행이 되는지
이런 부분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미국 증시나 세계 증시에 큰 부정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경제 지표들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가 전주 대비 7.5% 상승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가 매우 크게 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아무래도 모기지 신청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영향, 이런 쪽에서 이제 크게 수요가 올라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기지 은행가 협회가 집계한 주간 모기지 신청자 지수는 7.5% 증가하면서 3주 만에 최고치로 현재 올랐습니다. 전주에는 2.9% 하락을 했는데요. 이보다는 굉장히 상승한 수치가 나왔고요. 그 부수적인 내용을 보면 구매융자 부분에서는 0.1%, 재융자, 이른바 리파이낸싱 부분에서 9.4%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융자 부분, 리파이낸싱에서 수요자들의 수요 욕구가 상당히 몰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는 4% 초반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고, 이런 점에서 전반적으로 주간 모기지 신청자 수가 급증한 부분은 모기지 금리가 현재 낮은 수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이 리파이낸싱의 자격에 들어가는 수요자들의 수요가 많이 몰린 그런 이유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의 압류 주택 수도 140만 채로 1년 사이 8% 이상 줄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긍정적인 이슈가 되겠죠? 그렇죠. 네. 압류주택, 이른바 이제 깡통주택이라고 부르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잘 그 압류주택도 조금씩 소화를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해 압류주택은 집계 내용을 보면 약 140만 채 정도인데 전전년 대비해서는 8% 이상 현재 줄어든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모기지 대출주택이 여기서 차지하는 부분이 3.4%를 현재 차지하고 있고요. 12월에 압류주택 처분지수도 1.03으로 나타나서 11월 0.94 대비해서는 현재 압류주택이 시장에서 조금씩 잘 소화되고 있다는 측면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월 압류주택 관련한 그 수치를 보자면 약 5만 5천 채였는데요. 11월 5만 7천 채에 비해서는 약 2천 채 정도가 현재 줄어든 수치고요. 모기지와 관련된 연체 가구 수도 점진적으로 현재 줄어들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또 주택 시장을 살리겠다라면서 경기 부양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압류 주택 시장 전망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압류주택이 이렇게 시장에서 활성화되는 부분의 첫 번째 이유는 압류주택을 팔 수 있을 만큼 이른바 대출 수요자가 압류주택을 시장에서 팔 수 있을 정도로 현재 움직일 수 있는 룸을 열어줬다는 측면인데요. 이른바 리파이낸싱 프로그램이 조금씩 현재 작동을 한다라고 보겠고요. 네. 또한 압류주택이 재고가 조금씩 감소하면서 이른바 연방주택청이 현재 가동하고 있는 이른바 압류주택 처분과 관련된 활성화 작업도 조금씩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연방주택청은 압류주택 처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최근 압류주택 일부를 임대용으로 전환하겠다라는 내용도 현재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주택과 관련된 시장에서의 소화 능력은 조금 느리긴 하지만 현재 점진적으로는 올라가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시 현재 오바마 행정부가 상정하고 있는 이른바 모기지 리파이낸싱 프로그램이 이런 부분에 조금씩 긍정적인 영향을 현재 뒤에서 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경기 지표들 내용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볼 텐데요. 일단 그리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출발했지만 종가상으로 보면은 소폭 하락으로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유럽 증시는 비교적 조금 소폭 하락한 네. 흐름으로 나타났는데요. 역시 경제 지표가 좋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12월 수출도 수출 감소세가 좀 크게 나타나면서 경제 지표도 조금 악영향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현재 진통을 겪어가고 있는 그리스와 민간 채권당과의 어떤 협의 내용, 그다음에 구제금융과 관련된 현재 빨리 그 대답이 나오지 않는 합의안 이런 부분에 약간의 네거티브 이펙트가 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유로존 9개국이 현재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금융거래세 추진도 지수에 조금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는 0.08% 하락했고요. 영국의 FTSE 지수도 0.3% 하락세, 프랑스의 CAC40 지수도 0.05% 하락한 수치였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드리면 영국의 BH 빌리턴이 2.3% 하락하면서 비교적 실적이 부진한 부분에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고요. 포르투갈의 방코 에스프리토 산토는 13.1% 상승을 했는데요. 이런 그 그리스와 현재 구제금융 이런 쪽의 기대감이 금융주에는 현재 크게 올라온 수치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탈리아의 유니크레딧도 2.2% 상승세, 벨기에의 통신장비 업체인 모비스타도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9%가 하락하는 등 종목별 명암이 크게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방금도 잠깐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지만 유로존 17개 국가 가운데 9개 국가에서 이 금융거래세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다던데 이 내용 좀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이 먼저 이제 제안했고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쪽에서 이제 유로존 일부 국가가 먼저 시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정하고 있는 것은 여름쯤에 대강의 내용과 관련된 윤곽, 그다음에 조항들 이런 그 서류 문서로서 이 내용을 뽑을 수 있는 부분까지 뽑아보고 올해 이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진행하자라고 현재 사르코지 대통령이 좀 앞서서 밀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프랑스와 바르엥 재무장관도 이런 사르코지의 현재 의도를 적극적으로 현재 그 시장에 들여놓고 있습니다. 현재 유로존 9개국들은 프랑스와 독일, 오스트리아와 벨기에, 스페인과 핀란드, 그리스와 이태리, 포르투갈 현재 9개 유로존 국가들이 이 금융거래세 추진과 관련해서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자본금이 10억 유로 이상인 기업이 주식을 거래하거나 금융시장에서의 금융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0.1%의 금융거래세, 이른바 토빈세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네. 금융기관의 일부 반발은 아직 조금 있다라는 측면, 그 다음에 일부 국가들은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느냐라는 부정적인 입김도 같이 녹아있다는 측면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영국의 반발도 상당히 심한 상태인데 네덜란드도 지금 반발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렇게 토빈세가 도입된 이후 유로존 국가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 부분 전망도 좀 들어보죠. 네, 영국은 자국의 그 산업 중에서 금융업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포션이 크기 때문에요. 이런 토빈세의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향후에도 개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아무래도 유로존 국가들 중에 일부 국가는 조금은 서두르지 않는 편이라고 하겠고요. 프랑스와 영국의 토빈세 도입을 놓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갈등, 이런 부분은 좀 더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일부 금융기관이 이런 토빈세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감안해서 토빈세가 부과되지 않는 유로존의 일부 국가로 이른바 헤드쿼터, 본사를 옮기거나 이런 움직임도 미미하게나
잡힐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상품 시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적게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었죠. 국제 유가는 소폭 올랐는데 어떻게 마감됐는지 상품 시장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재고 추이가 네. 그다지 크게 올라가지 않았다는 측면, 그다음에 시리아를 비롯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조금 불거지면서 유가는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0.3% 하락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98달러 71센트로 마감을 했고요. 금 가격은 유로화 대비 달러가 다소 강세를 가져가면서 최근의 오름세에서 다소 좀 주춤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1% 하락한 온수당 1731달러 30센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밤 주요 일정과 함께 어떤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지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추가 경제 지표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간 신규 실업 신청자 신청 건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전주에는 36만 7천 명 정도 수준이었는데 예상치는 현재 37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한 12월 도매 재고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예상치는 0.5% 현재 증가한 것으로 집계를 하고 있고요. 실적 발표 기업은 이제 실적 발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는 국면이라 비교적 현재 온건한 수치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KKR 정도가 현재 실적 대기와 관련된 금융주의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전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 글로벌 이슈들 정리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사양 산업이나 경쟁이 심한 업종에 종사하는 생계형 자영업자가 약 170만 명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부채 증가 등으로 이어져 다시 신규 자영업자를 늘리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위한 첫 공식 절차가 시작돼 4, 5월 중 협상 개시를 선언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현지 시간으로 7일 이란 제재와 관련해 비상시 안정적 원유 공급 지원에 대한 우리 측 요청을 전폭 수용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거점지구로 대전시 유성구 신동, 금곡동 일대를 결정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올해부터 2016년까지 약 5조 1,700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네, 서울경제신문을 통해서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사회부 나윤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입니다. 생계형 자영업자가 약 170만 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양산업이나 경쟁이 심한 업종에 종사하는 생계형 자영업자가 약 170만 명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삼성경제연구소의 김선빈 수석연구원이 8일 내놓은 생계형 자영업의 실태와 활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 부문 종사자는 662만 9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연구원은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한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자영업 부문에서 229만 명이 과잉 취업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음식, 숙박업, 도소매업, 이미용업 등 사양길에 접어들었거나 경쟁이 과열된 레드오션 산업에서 영세 규모로 사업하는 생계형 자영업자는 2010년 기준으로 169만 명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들의 소득은 하위 20%에 속하는데요. 또 보고서는 생계형 자영업 부분에 과다한 노동력이 투입, 경쟁이 격화되면서 종사자들은 사업 부진과 소득 저하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는 부채 증가, 생활 불안으로 이어져 다시 신규 자영업자를 늘리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생계형 자영업에 유입될 인력과 기존 업자에게 새로운 취업 기회를 제시해 순조로운 전직을 유도하는 것도 대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언제쯤 협상이 개시될 수 있을까요? 네, 한중 FTA 협상을 위한 첫 공식 절차가 시작돼 4, 5월 중 협상 개시를 선언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합니다. 외교통상부 이시영 통상교섭조정관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 규정에 따라 공청회 개최 공고를 9일자로 관보에 올려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청회는 24일 강남구 삼성동에서 개최되는데요. 공청회 이후에 FTA 민간자문회의, FTA 추진위원회 심의,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을 거치면 FTA 협상 개시 선언을 위한 공식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이 조정관은 새롭게 제정된 통상절차법에 따라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의결이 이루어지면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협상 개시 후에 농산물 등 민감한 분야의 협의를 끝낸 뒤 나머지 분야의 협상을 진행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도 앞서 지난 6일 한중 FTA 협상 개시를 5월 전에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양국이 5월 전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 상반기 중에 첫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현재 이명박 대통령이 중동 국가들을 순방하고 있는데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안정적 원유 공급에 대한 한국 측 요청을 전폭 수용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 들렸는지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사우디아라비아가 현지 시각으로 7일 이란 제재와 관련한 비상시에 안정적 원유 공급 지원에 대한 우리 측의 요청을 전폭적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공식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리야드 영빈관에서 사우디의 나이미 석유광물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 이날 접견은 최근 이란 제재 움직임에 따라 국제 석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우디와의 원유 협력 채널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 접견에서 세계가 경제난으로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기름값까지 오르면 세계 경제에 위기가 올 수 있고 산유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산유국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해 10월 아람코사가 투자한 S-오일 온산공장 확장 준공식에 나이미 장관이 참석했음을 상기한 뒤 아람코의 한국 투자 사례처럼 한국의 경쟁력이 있는 분야와 신산업 분야에 대한 사우디 측의 적극적인 투자를 희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이미 장관은 한국 정부나 기업이 석유를 추가로 원한다면 어떤 요청도 받아들이겠다며 한국 요청 시 충분한 원유 공급 지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는 수급은 안정적이고 비축도 충분하지만 국제 정세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사우디로서는 한국 정부나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며 세계 시장 가격이 안정되도록 필요한 만큼 공급을 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토해양부가 국제과학벨트의 지구를 지정 고시했다고 합니다. 어느 지역들이 선정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이용 가속기 등이 들어서는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거점 지구가 대전시 유성구 신동, 둥곡동 일대 약 3.7 제곱킬로미터로 결정이 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과학 비즈니스 연구 거점이 된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의 거점 지구와 기능 지구를 8일 지정 고시했습니다. 지난해 5월 교육과학기술부와 과학벨트위원회는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입지로 대전 대덕 연구개발 특구를 선정했으며 이번에는 지구 지정을 통해 지구 경계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핵심 연구시설이 들어서는 거점 지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전시 유성구 신동, 둥곡동 일대의 369만 9,359 제곱미터로 결정됐습니다. 지구 북측인 신동 지구에는 중이용 가속기가 들어서며 남측인 둥곡 지구에는 기초과학연구원, 제조시설 그리고 주거지 등이 위치를 하게 되는데요. 거점 지구와 연계해 응용 연구와 관련 기업들이 들어서는 기능 지구는 천안시와 연기군, 청원군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중 청원군에는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천과학산업단지, 천안시에는 제3 일반상업단지 등이 위치해 거점 지구 내 연구기관들과 시너지를 내게 되며 세종시는 고급 연구 인력의 교육, 의료, 정주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교과부는 오는 3월까지 과학벨트에 대한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7월에 개발 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자 선정, 12월에 실시 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발 절차를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사업 시행자에는 교과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참여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세계적인 과학단지로 개발된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에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6년간 기초연구 지원, 연구기반 조성, 중이용 가속기 구축, 기능지구 지원 사업 등에 총 5조 1,700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사회부의 나윤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슈앤 진단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 세워보는 이슈앤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의 오기철 차장과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어제 코스피 지수가 6개월 만에 2,000선을 돌파했습니다. 물론 외국인의 바이코리아, 외국인의 매수세가 컸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어제 네. 지수가 2,000선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는데 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어제도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특히 이제 기관들의 매도세가 이제 멈추고 일단 매수세를 좀 같이 가담을 하면서 지수가 한층 더 탄력을 받았습니다. 어제 전일적 국내 증시만 오른 것은 아니고요. 어제 홍콩과 중국 증시, 일본 증시 역시도 큰 폭의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국내 증시 역시도 이렇게 흐름이 좋았던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어제 거래소 지수는 22포인트 상승한 종가 기준으로 6개월 만에 최고치인 2003포인트로 마감됐고요. 어제 외국인들이 약 4천억 정도 순매수를 해주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잘 소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수 역시 1.8포인트 상승하면서 520선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외국인들이 38억, 개인이 350억 정도 순매수하면서 일단 지수의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도 프로그램은 역시 이제 매수가 유입이 됐는데요. 차익거래 24억 원, 비차익거래 2,800억 정도가 순매수가 되면서 일단 차익거래에 있어서도 프로그램이 강하게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2원 90전 하락한 1,115.8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어제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본다 그러면 그리스 이체 구조 구매과 관련된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낙관론이 좀 퍼졌고요. 유가 상승 및 해외 수주 가능성으로 조선 건설 업종의 상세가 두드러지면서 2,000선을 돌파하는 데 큰 힘을 좀 보탠 하루였습니다. 최근에 이어진 유동성 장세 분위기가 업종별 순환매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던 하루였습니다. 네, 이제 전일장 이슈와 함께 특징 그리고 특징 보였던 업종과 종목들을 살펴볼 텐데요. 어제 말씀하시기를 정유주 좀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어제 정유주 모두 정말 큰 폭으로 올랐더라고요. 예, 일단 네. 뭐 시장 흐름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금 경기 민감 업종들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화학, 정유, 그다음에 건설 이런 섹터들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집중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 본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 들어서 외국인들이 약 8조 5천억 정도 가량을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반면 기관과 개인은 각각 5,100억, 7조 원 정도로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유럽의 그런 그 유동성이 계속적으로 좀 국내 시장 증시로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3, 4조 정도는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관측이 있는 측면을 본다고 하면 외국인들의 순매수, 특히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특히 경기에 민감한 정유, 화학, 건설 이런 IT 섹터들로 매수가 계속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당분간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전일장 특징주를 한번 보겠는데요. 거래소에서는 교보증권이 포스코로 이제 피인수된다는 그런 루머가 퍼지면서 일단 7%대 상승,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일단 사실 무근이라고 밝혀졌으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웅진그룹이 이제 웅진코에 매각과 관련해서 웅진코에는 주가가 뭐 안 좋았었지만 웅진홀딩스, 웅진에너지 등은 상당히 강했었는데 어제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측면들은 당연히 급등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어제도 역시 정치 테마주들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박근혜 관련주로 이제 분류가 되는 아가마 컴퍼니와 보력메디언스가 상한가를 유지해 들어갔고요. 이지가 6% 정도 플러스를 보였습니다. 박근혜 위원장이 대선 출사표로 의미가 해석이 되면서 일단 이런 큰 폭의 하락 상승이 보여졌고요. 안철수 연구소는 보유 주식 중 86만 주를 장내 매각한다는 방침에 약 9%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로만손이 남북경협주 및 실적 기대로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네오이즈 게임즈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실적이 호조가 기대되고 드래곤플레이와 스페셜 펀스 등이 재계약 등이 되면서 7.5%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장 주요 이슈들과 함께 또 특징을 보였던 업종과 종목들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이벤트 데이입니다. 옵션 만기일과 함께 금통위가 열릴 예정인데요. 좀 빠르게 2,000선을 돌파해서 그런지 변동성이 더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일단 오늘은 뭐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 옵션 만기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통위 기준 금리 결정도 있고, 중국에 대한 그런 이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장중 좀 변동성이 어느 때보다도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네.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한 가지 뭐 지금 시장에서 의미하는 바는 추세는 계속적으로 살아있다는 점입니다. 일단은 2차선을 안착하기에는 좀 약간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안착할 거라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많아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리스 지금 이제 속보로 올라오는 소식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타결에 임박했다는 그런 소식들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유럽에 대한 그런 불안정성이 어느 정도 좀 잠재적으로 이제 가라앉는다고 보면 유럽 증시를 통한 그런 그 안정된 자금들이 국내 증시에 계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측면들은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옵션 만기일이 지난 후에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출회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옵션 만기일 이후 외국인이 차익거래를 통해서 2조 2천억 정도, 비차익거래를 통해서 약 3조 1천억 정도가 매수가 유입이 된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는 이미 지난 11월 11일 도비치 사태 때나 지난해 8월 초 급락 이전보다 더 많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추가 매수 여력이 갑자기 커지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베이시스가 현재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해서 한 1.16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베이시스가 현재 양호하고 컨버전이 매력적이지 않아서 만기일 영향은 미미하겠지만 환율 하락세가 멈추면 출회 가능성이 있어서 만기 이후에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금통위 관련된 영향은 3.25% 동결 예상이 돼서 중립적인 의견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일단 유동성 랠리가 강하게 전개되고 있어서 경기에 대한 기대는 지속이 되고 있지만 최근 1개월 동안 주가 지수가 약 10% 정도 상승했다는 점은 좀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외국인들의 콜옵션에 대한 매도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콜옵션 상방향을 제가 말씀드릴 때 약 지수로 약 625 그러니까 국내 지수로 일단은 2015포인트 정도 그 정도가 이제 상방향이 제일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정도 선까지는 뭐 뚫고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오늘 2000선에서 좀 공방을 벌이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오늘 살펴봐야 할 업종별 테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뭐 그동안 제가 이제 조선업종도 말씀을 드리고요. 네. 건설, 뭐 정유화학 섹터들도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그런 종목군들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자면 일단 조선업종은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좀 더 홀딩하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현대중업 같은 경우가 어닝 쇼크를 좀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다시금 어제 강한 상승을 이끌어내면서 추세가 이제 다시 상승 추세로 좀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일단 잠깐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현대중업 같은 경우 지난 어닝 쇼크 이후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어제 다시금 이평선이 수렴하는 그런 구간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31만 원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주가는 일단 35만 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열어두시고 일단은 뭐 조정시마다 저가 매수하는 그런 전략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홀딩 전략을 유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전반적으로 조선업종, 대우조선이라든가 현대, 삼성중업 등 조선업종은 당분간은 조금 더 이러한 좋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오늘 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업종인데 철강 업종입니다. 그동안 좀 많이 좀 소외가 됐었고요. 일단은 원재료 가격 캐파 증설 효과로 안정화될 것으로 원재료 가격은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일단은 낮은 가격 원재료 투입은 2분기부터 예상이 되므로 철강세 이익은 점진적으로 상승할 전망이 있습니다. 철강 시장이 회복될 경우 고로 업체 위주의 관심이 좀 중요하고요. 중국 유통 가격의 움직임이 중요한 변수인데요. 철강 유통 재고량 2주째 증가세로 재고가 축적되면서 사이클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대제철, 동국제강, 현대하이스코 등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던 철강주들로 일단 좀 주가 키 맞추기 이런 의미로서 좀 같이 갔으면 하는 그런 의미로 오늘 철강업종을 좀 소개해드립니다. 네, 그럼 철강 관련 종목들 중에 대장주인 포스코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포스코 최근 들어서 한 일주일 새도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그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포스코 같은 경우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뭐 일단 실적에 대한 그러한 우려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인도라든가 여러 곳에 이제 사업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담감 이런 것들이 좀 계속적으로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라든가 경기 어느 정도 글로벌 경기가 살아난다 그러면 철강에 대한 수요도 좀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일단은 지금 그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좀 고로 업체 위주로 철강 시황이 회복될 경우 고로 업체 위주로 좀 수혜가 될 예상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대장주인 포스코보다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현대하이스코 정도로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종목 중에서 동국제강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제강 보시면 지난 그 2011년 5월달 주가가 최고 이제 48,00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가격은 24,000원대 고점 대비해서 딱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차트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양호하게 모든 이평선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일단 이 상황에서 한번 상방향으로 올라갈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가격대에서 약 단기 목표가 한 27,000원 정도 그리고 중기 목표가 3만 원 정도로 좀 접근하시면 좀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은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은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는 좀 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앤 진단 오늘 순서는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의 오기철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